네, 안녕하세요. 절세미남 세무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저는 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는 강의 그리고 칼럼, 책을 쓰고 관련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질문인데, 사실 대부분 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든 아니면 금융 자산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소위 말해서 이 세금 수준이 좀 걱정이 되고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이 좀 든다라고 하는 수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딱 30억 원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 정도일 거예요. 이때 남아있는 배우자, 법적 혼인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법상으로 최대한 배우자에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30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 구간인데 이 50%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과세 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갔을 때부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세금 고민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은 이 30억 원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만 넘더라도 부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매년 발표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부자 보고서 리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부자라고 하는 자산의 기준을 봤을 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자산가라고 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융자산 기준으로는 10억이 넘어가면 자산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자산가분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절세 방법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세무 상담이든 내가 흥미가 있어서 이 세금 관련된 분야에서 직접 공부를 하든 간에 어쨌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보니까 맨 먼저 앞단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관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용 건물 하나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과연 내 건물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매수인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당 단가, 매매 금액이 얼마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담보된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세입자에 대한 명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은 자산가 분들은 미래에 발생할 세금을 미리 준비를 하면 내가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 절세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본다라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세금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이 물려받을 자녀분들하고 반드시 세금 상담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산가일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바가 이런 것이고 너가 고민할 바는 향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 상담 전체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나름 자산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경제활동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자녀에게 얼만큼 더 물려줄 수 있을까? 그 시간에 대한 촉박성이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나이가 많으실수록, 고령자일수록 이 후자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내가 한 재산이 50억 정도 있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1억을 더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상속세에서는 이미 최고 세율 50%를 구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1억을 더 벌면 그중에 절반은 세금이라는 소리인데 차라리 이 고민이 더 크게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담이 있었냐면 이 부모님이 이미 고령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재산가액이 대략 한 500억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순히 세금 계산을 하더라도 상속세가 대략 230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낼 세금이 230억 원이나 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1차적으로 놀랐고요. 두 번째 더 크게 놀란 거는, 그러면 남은 270억 중에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내 자녀가 낼 세금은 또 거기에 절반이니까 이 세대를 한 번, 두 번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압으로 내려오는 재산이 거의 3분의 1 토막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담을 오신 분들 자녀도 역시 이미 내가 나이가 65세가 넘는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모아둔 재산 그리고 부모님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더했을 때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세무사님은 은퇴 후에는 버는 것과 지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촉박해진다는 거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현금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내가 아주 장기간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30년 기간을 두고 자녀한테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것 대비 사망 직전에 내가 급하게 아무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가 5억을 그냥 주는 경우 대비 세금을 비교해 보면 대략 2.3배 가량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말이 있죠. 큰 돈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돈을 넣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고 수익은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금언이 있는데 세금 절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내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내가 차근차근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많은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가압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망한 부모님이 최소 10년 이상 내가 가압을 영위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라면 그 가압에 사용하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법인 사업자라면 그 법인의 주식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이 상속이 되었을 때 부모님 가입 영위 기간이 최소 10년이 넘으면 300억 원까지 최대 30년이 넘으면 600억 원까지 가압상속 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갖춰야 될 요건 그리고 상속받는 자녀 입장에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가압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이 주식 보유 비율이 40% 이상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이 주식 보유 비율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전체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그 가압의 대표자로서 재직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이 가압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일 현재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상속인이어야 되고 이 상속 전 2년 이상은 해당 가압에 종사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이상, 최소 2년 이상은 2세에 대한 경영 수업을 미리 받으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한, 저희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임원으로 취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다시 2년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대표이사를 취임을 해서 5년 동안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이 가압상속 공제에 대한 요건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자산 가정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부동산 비중이 80% 그리고 남은 10% 내지 20%가 예금이나 적금 또는 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부동산 비중이 한 90%가 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부동산 가액이 50억이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상속세가 한 15억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남은 상속인들 입장에서 이 15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최대 10년 동안 법상 이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지만 매년 1억 5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세금을 1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기 역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금을 연부연납함에 있어 가지고도 120% 이상 하는 담보도 별도 제공을 해야 되고 매년 내가 남는 미납 금액에 대해서 연간 3.1%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부연납을 하는 기간이 더 길수록 내가 거기에 대한 가산금도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상가람의 월세가 발생을 하겠죠. 이 월세가 사실 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결국에는 상속인들이 본인이 근로소득을 통하든 사업소득을 통하든 본인이 자력으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상속인들한테 이렇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돈을 모아서 내야 되는데 매년 1억씩 10년 동안 세금을 거의 상속 좀비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납부하는 게 굉장히 그 과정이 지난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중에 8년 동안 세금을 잘 납부하다가 갑자기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네 라고 하면 다시 그 기간이 10년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바는 이런 남원 가족들이 세금 납부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전세재산 포트폴리오 중에 15% 정도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화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재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사실 우리가 상속세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은 취득세도 함께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상속받으면 우리가 취득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이 20억 원 정도 하는 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이 2.9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납부할 세금은 상속세 이외에 별개로 약 5,900만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도 별개로 재원 마련을 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득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 세금 내기도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같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자산으로 상속을 하는 게 더 부담이 줄겠네요. 사실 이런 내용이 재산 구성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어떤 재산 구성이 형태가 부동산이든 일반적 금융재산이든 세금이 나오는 것 같지만 향후에 이제 상속인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전에 이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좀 논의를 많이 하셔서 결정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 자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매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이 연간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불과 이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사망을 함으로써 세금을 내야 되는,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담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연간 10,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이 최근 5년, 10년 전에 비해서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별다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산 가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거주를 했을 뿐인데 건강 관리를 좀 잘해서 5년, 10년 더 살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과 과세 표준 체계가 지난 1990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되고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20세기 때 만들어진 세금 구조가 21세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얼마나 많이 재산 가치가 올랐겠습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개인이 앞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기에는 점점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국민분들도 많이 아마 개편이 되기를 희망을 하셨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아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 남편이나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너무 큰 세금 부담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많이 높이자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이 법상으로는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공제 금액을 최소 10억으로 높이자. 그래서 더 많은 배우자에게 좀 더 경제적인 혜택을 좀 부담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주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인데요. 이 일괄공제 금액 역시 개정을 통해서 8억으로 높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제 금액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그런 의도가 작년 연말까지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세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율을 직접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부자 감세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수 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4년 대비 거의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을 현재보다 조금만 높이더라도 이 상속세 부담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이 남은 시간 동안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제 미리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뭐 재산 분할 확약서 혹은 뭐 효도 계약서 혹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부에 공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페이퍼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서면 작업에 몰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들 간에 혹시나 모를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원으로 들고 가면 이게 어떤 효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대부분 놓치시는 게 이러한 법적인 효력은 대부분 거의 요식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식행위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하기 위한 이 효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모님께서 내가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둬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유언장을 아주 잘 만들어 오셨어요.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보니까 워드로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유언장을 작성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상으로는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혹은 공증인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증거로 남겨야 되는데 이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간과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속과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점은 상속은 감정에 섞인 세금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서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절세 방법을 제가 10가지, 100가지가 있다고 아무리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인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왕래가 끊기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절세 방법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총대를 메시고 자녀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가족 간의 그런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겠습니까, 세무사님? 또는 우리 애들은 그렇게 가정교육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상속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법원에서 서로 얼굴을 당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번 양보해서 가족 간에 분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납부할 상속세는 굉장히 큰 금액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서 물려준 재산인데 이 세금 낼 방법이 싼값에 팔아가지고 직접 현금화 시켜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재산 그대로 국가에다가 물납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산 그대로 뺏기는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마지막이지만 이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지 이 출발선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상속 증여의 트렌드는 단연코 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투명하고 재원이 얼만큼 잘 마련되어 있는지 준비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대부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수가 서울에서 3개 이상인 분들은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대해서 하나씩 줄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주택을 좀 증여를 하거나 저가 양도를 하거나 또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금 출처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잘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돈을 빌리는 거래라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자와 원리금 상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군데에서 그 내용을 검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할 지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원, 그리고 마지막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이 중개거래 없이 만약에 가족 간에 직거래로 거래를 했네 혹은 그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년에 국세청이 편법 증여나 고가 아파트 무상 거주 같은 부동산 조사를 강화했잖아요. 혹시 올해도 이런 정조준 분위기가 여전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이런 정조준 분위기가 점점 더 엄격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결국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형태를 가지고 과거 처음부터 이 출발점,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 자금 마련 재원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특히 부동산과 경기도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편법 증여, 가족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상속과 증여는 이 타임라인이 많이 다르죠. 이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가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라면 상속은 망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재산 이전 효과가 강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받아가는 본인의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이나 상속 협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미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한번 산정한 다음에 상속인들 간에 각자 상속 지분 몫에 대해서 내가 많이 부담을 하고 좀 덜 부담을 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속세 세율이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몫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큰 금액에 대한 세금을 먼저 산정을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세금 구조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금 구조만 보면 상속세가 훨씬 더 세금이 많이 나오는 형태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가를 판단할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낼 최종 세금이 얼마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속세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 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업에 대한 증여나 농지에 대한 증여 이런 특수한 형태의 증여 이외에는 우리가 증여자와 이 증여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6억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년 동안 한 번만 이 10년 주기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금액 5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일 현재 내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예적금 잔액의 20%를 2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 전 10년 동안 내가 부모님과 한 주택에 거주를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내가 상속받은 주택 가액이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요건들을 내가 잘만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통해서 재산 이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증여인 것이고, 이러한 증여는 가급적 내가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이 우상향하는,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하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증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상속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이 바로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많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속받을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망일 현재 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남아있는 예적금 정도만 이번에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구나, 가액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법상 상속으로 보는 재산 가액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망 전 최대 10년까지 이 상속인들한테 미리 증여한 금액은 미리 내가 상속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증여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 이 외의자, 대표적으로는 손자, 손녀나 사위나 며느리가 될 텐데, 이 법정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금액도 역시 미리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이 6개월 동안 상속세 준비라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금액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사망일까지 정상에서 받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금과 퇴직금을 놓치게 되면 그 특성상 금액 자체가 2억, 3억 혹은 더 많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누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굉장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속재산을 이미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재산가액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세청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과거에 이 상속재산을 어떤 자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파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속받기 전, 돌아가시기 전 9년 12개월 전에 이 원료 만화를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3분의 1 지분, 그리고 그 배우자의 3분의 1 지분, 자녀분 3분의 1 지분으로 구입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재산가액이 대략 72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3명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각자 취득한 금액이 발생을 할 텐데, 국세청에서는 여기서 물음을 가지는 거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지분은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취득자금에 대한 마련이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과연 본인의 자력으로 이걸 취득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시를 따져보니까 배우자분은 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는 그 자녀분은 이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역시나 소득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9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이 취득 자금을 서로 증여를 해가지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증여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까지 같이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9년 전 돌아가시기 10년 전 이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안 한 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납한 증여세, 가산세 매년 지날 때마다 8%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20%를 더하면 거의 가산세만 하더라도 내가 납부할 증여세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도 함께 큰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속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은 증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증여는 사실상 기노부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가치 평가 방법인데요. 이미 국세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작년부터는 일정 요건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은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준시가, 즉 공시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에 보통 9개월 이후에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세청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따져본 다음에 감정평가 가액으로 새롭게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기노부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내가 매 10년 동안 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총 몇 번간 증여를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살, 20살, 30살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자녀가 가져가는 금액은 이 3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 1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매년 4%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 자녀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때 마중물 역할을 쓸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억 1,600만 원의 자산이 마련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30년 동안에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주는 금액을 주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라고 하신다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10%의 최저세율 구간만큼 내가 세금을 직접 부담하더라도 그 자산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과세표준 구간 1억 원까지가 10%의 아주 낮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데, 매년 동안 1억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부담을 한다면 매년 10년 동안 더 주는 1억에 대해서는 불과 1천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년 동안에는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을 하지만 결국에 이 자녀분들한테 남는 건 5억이라고 하는 더 큰 재산을 마련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재산 운용 형태에 따라서 지금 당장 세금을 내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 돈을 가지고 ETF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걸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선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5월 9일 이후에 내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조정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를 포함을 했을 때 내가 2주택자 신분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적용받는 양도세 세율 구간에서 20%가 더 중과가 되고요. 내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30% 이상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최악인 거, 이 장기보유 투표공제 적용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장기보유 투표공제가 사실 그 취지가 뭐냐면 내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매년 2%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내가 빼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현행 법상 15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내가 양도 차익, 내가 매매한 금액 대비 취득한 금액을 뺀 양도 차익에서 최대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만, 이러한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한 푼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는 전후로 비교해 봤을 때 재산 가치에 대해서 분명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2억, 3억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 될 겁니다.
사실 일단은 쟁점이 바로 종부세 부담,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예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전국에 몇 개인지에 따라서 주택수도 달라지고 이 주택수에 대한 공시가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납부할 종부세가 얼마인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택을 처분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등기를 해야 6월 1일 현재 주택수가 내가 하나라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6월 1일 현재 주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잔금일이나 소유권 등기일을 최소한 6월 1일 이후로 넘기는 시점, 그래서 매매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율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 중에 9억 원을 빼는 게 아니라 기본 공제가 12억 원이라고 하는 높은 공제가 더 적용이 되고요. 내가 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80%까지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추가적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내가 주택수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면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6월 1일 현재 내가 비록 주택수는 2개이지만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새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사람은 내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을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봐서 12억 원에 대한 공제, 그리고 기타 장기 보유 공제나 이 연로자에 대한 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원래는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주택이 더 카운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구제를 해주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속일로부터 5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속받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40% 미만이고, 그리고 그 공시가액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이라고 한다면 역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기존에 내가 주택이 있는다고 했을 때 기존의 주택가액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너무 많이 높아질 걸로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을 의도적으로 40% 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지방에 소지하고 있는 저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에 읍면단이나 군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포함을 했을 때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기존의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남아있는 주택수를 가지고 1주택자이냐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 요건을 잘 갖추는지가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택시장에서 주택수가 2개 이상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지션이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주택을 좀 최대한 정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똘똘한 한 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남은 4년 동안 그냥 버티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제 개편에 대한 양상이 사실 지난 2017년도 전 정부에 있었던 행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2017년도 8.2 대책부터 2020년도 7.10 대책까지 기간이 이어오면서 사실상 이 종부세에 대한 비율,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1년 이후에는 거의 95%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보고 경험하신 분들은 결국 버티면 그래도 그 다음에는 새로운 국면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주택을 처분할지 그대로 들고 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이 종부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잘 버틸 수 있을지, 그걸 강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왔죠. 서울자치구별 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액 변동률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4%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강벨트 라인, 그리고 양천, 성동, 그 용산,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23% 공시가액이 높아졌고요. 서울 전체만 보더라도 2025년 대비 17% 이상 우리 아파트 공시가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 아파트의 공시가액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만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은 5년 동안 내가 부담할 보유세가 내가 그걸 부담할 의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에 내가 실제 입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기간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전통적인 조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까지 실거주 유예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요건이 이제 주택을 파는 사람은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 신분이어야 되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택을 내가 팔려고 하더라도 주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 주택을 사는 사람의 주택수가 몇 개인지까지 같이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동산원, 세무서까지 이 나중에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내 통장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얼마나 남아있고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돈을 빌려준 부모님이 심지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까지 같이 조사가 파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내가 병원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의 아파트 구입하는 자금으로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그 사업체에 대한 조사, 자금 출처와는 별개로 이 사업체에 대한 조사까지 추가적으로 파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출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정책자금 대출 LTV가 40%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매매 가액이 15억 이하까지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억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6억 한도까지 다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청사진을 그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소득 그리고 내 배우자의 소득을 대비해서 과연 내가 한도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 대출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꼭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 가치가 우상향하는 부동산, 누구나 이 자녀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은 재산 가치가 향후에도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재산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법인을 설립하거나 저가 양도를 통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더 이상 재산 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증여라고 하는 게 내가 증여를 하세요라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증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족 간에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증여를 하는 사람도 증여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가는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재산을 잘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분명 쉽지는 않은 의사결정입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산 분배에 있어가지고도 의견을 좀 정하셔가지고 부모님 사후에 상속인들 간의 공유물 분할이나 이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좀 미리 말씀을 충분히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면 강남에 있는 물건인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낙찰받을 만한 물건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싼 값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막 누구누구의 6명, 10명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 간의 재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족 간의 재산 분할에 관한 형식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부모님이 이 돌아가시기 직전 건강이 안 좋으실 때, 특히 병원에서 와중이실 때는 절대로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포에 있는 건물, 합정동에 있었는데 그 건물 가액이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모님이 이제 의사결정도 못 하시고 병원에서 누워 계시니까 이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처분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나눠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상속세 부담뿐만 아니라 이 양도세와 그리고 증여세 부담도 함께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처분한다고 했을 때 양도세는 대략 30억 정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녀 세 분이 나눠 가진다고 하게 되면 현금으로 재산을 분배를 하는 거고, 당연히 분배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이 3년 7개월 이후에 돌아가셨을 때는 고스란히 증여세에 대한 부담과 가산세 2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연간 8%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담이 함께 폭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하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더 포함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00억이라고 하는 건물을 처분했을 때 이분
가분들께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로 총 부담한 금액이 대략 70억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짜리 건물 중에 함부로 내가 계획 없이 무지성으로 처분했을 때 돌아오는 세금 부담은 70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급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최악의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